귀향. 아픈 일이 지난 뒤에는 깊은 상처에도 가려움이 남고 긁고 물다 보면 지난 일처럼 아프되 다음 날이 오면 다시 가렵지. 상처는 더디게 났지만 가려움을 긁는 기쁨만큼이야. 흉터는 그렇게 남는 법. 돌아가야겠다. 흉터를 긁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다 라는 뜻이죠. 귀향. 그렇죠. 귀향. 이 시는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시인 것 같은데요. 그죠. 되게 간단해 보이죠. 잠깐만요.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도 들으실 거고. 이거요? 네. 귀향이라는 소재 자체가 워낙에 그 조용필 가수의 노래 중에서 비슷한 노래가 있는데 이 시랑요? 이 가사랑? 이 가사랑 이거랑? 비슷하지 않는데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귀향이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쉽게 말하면 흔한 되게 익숙한 소재죠. 귀향이라는 소재 자체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원래 보통 상처를 받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는 그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건가요? 그게 조금 달라요. 달- 정확하게 달라요? 보신 건데 어. 일반적인 귀향과는 좀 다르죠. 왜냐면 귀향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따뜻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좀 지니고 있잖아요. 귀향이라는 어감 자체가. 네. 근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아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조금 귀향이라는 흔한 소재에 비해서 이 시가 가진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의아한데.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만큼,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뭐 장단점이 있듯이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힘든 곳에서 더 많이 배운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상처는 받았지만 그 상처를 긁는 기쁨도 있다, 뭐 그런 건가? 약간 잠깐만,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제 고향이라는 네.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고향. 제가 항상 네. 이제 그래도 이게 5번째인가? 예. 맞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항상 제가 시를 설명하기 전에 빌드업하는 패턴들을 조금 아실 거예요. 항상 맨 처음에 뭘 하나를 정의를 하고 가지고. 정의를 어떻게 맞아. 할 것인가에 맞아, 대해서 맞아, 항상 맞아. 물어보는 맞아. 측면이 있죠. 자, 이제 네. 여기서는 네. 그러면 고향, 네.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고 가야지. 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시작점이죠. 시작점. 그렇죠. 뭐가 됐든 일단 시작점. 어떤 곳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항상 따뜻함이 있고, 따뜻하고 좀 그런 안온한 네. 향기가 풍기는 그런 네. 단어라고 할 수 맞아, 있죠. 맞아. 그리고 그냥 딱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한 번씩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뭐 안식처 뭐 그런 느낌. 안식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고향이라는 단어의 색깔은 좀 따뜻한 색깔. 그렇죠. 그리고 출생지, 뭐 시작점, 그리고 안식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고향을 일반적으로는 정의를 하죠. 맞아. 근데 요 시에서는 고향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요. 뭐죠? 요건 이제 개인적인 저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드려요. 예. 또 다시. 예.
네, 경험에서 나오시군요. 그쵸. 이것도. 네. 저는 고향이 3개입니다. 3개라고요? 예. 일단 한 개는 진주고. 한 개는 진주고 네. 저의 물리적 출생지는 네. 서울입니다. 서울. 네. 그럼 나머지 한 개가 여기겠네. 그쵸. 뭐 어딘데요? 정확한 동네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냥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게요. 네. 네. 제가 진주에서 음. 출생을 했고 네. 모종의 일로 네. 진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네, 학창 네. 시절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음. 대학교 자퇴도 좀 하고 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되게 많이 떠돌았어요. 네. 그러면서 본래의 고향이었던 서울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일도 했었고 네. 제 2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진주에 와서 되게 오랫동안 눌러 앉아 있으면서 네. 우울증과 싸우기도 하고 네. 자, 요 두 동네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고향입니다. 아 네.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런데 네. 이 마음의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네.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머물렀던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장소에서 네. 우울증이 음. 가장 극도로 심해졌었던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네. 마음의 고향. 네. 그러면은 이곳은 고통스럽기만 한 곳이잖아요. 그 고향이랑 안 맞죠? 그렇죠. 고향의 정의와는 네. 맞지 않죠. 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저의 문학이 여기서 완성되었기도 합니다. 이 고통을 앓으면서 이 고통을 글로써 표현하고 해소하고 또 다시 고통을 받고 글로써 해소하고 이런 과정을 되게 많이 거치면서 성장했네요. 그쵸. 여기서 제가 바로 위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네.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네. 관점이 바뀌게 되고 네. 그리고 전업 작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네. 산책을 갔다가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지쳐 잠들고 이런 이런 생활을 영위했던 곳이고 네. 동시에 저의 우울증은 네. 쌓아놓던 유년 시절의 기억과 네. 성장 과정에서의 잔뜩 결여된 것들로 인해 네.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적인 우하향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쯤이 우하향 그래프의 가장 깊은 곳, 최소 극소값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을 찍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동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잖아. 네. 그러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서 책을 보고 나 자신과 마주하고 좋지 않은 기억과 싸우고 불면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이러면서 점점 이 우울함은 우하향의 극소점을 찍고 그러면서 모순적으로 문학적 소양은 우상향 그래프로 최고점을 찍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저를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너무나 개인적인 사안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말하자면 상상병이 걸렸었어요. 상상으로 내가 어떤 병을 걸렸다고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신적 미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예요. 진짜 힘든 시기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병을 실제로 나중에 검사해봤는데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 병이 걸렸다고 예단하고 그게 확정되는 게 무서워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온몸에 알러지와 두드러기가 생기고 좋지 않은 공기 그 집 안에서 담배만 빠끔빠끔 피면서 하루 종일 글만 쓰고 그리고 지쳐 쓰러지면서 울며 잠들고 하면서 문학이 완성되고 삶이 망가졌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게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과 진주를 제 물리적 고향이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너무 아팠거든요. 그럼 세 군데 다 아팠네요. 그쵸. 너무 힘들었겠는데? 태어난 고향, 자라난 고향,
그리고 마음의 고향이 다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마음의 고향에서 내가 만들어진 나라는 문학인이 만들어진 과정을 복귀해 보니까 마냥 그 순간이 힘들지는 지만은 않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되게 애틋함과 그리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거기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 진주라는 도시로 내려왔거든요. 네.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고 네, 쉽게 네, 말하면. 네. 그런데 다시 가면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덜 상처 입고 조금 덜 아파하면서 그곳을 그리워하는 지금의 마음만큼 좀 더 살갑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래서 이 시를 썼죠. 그래서 1년에 보시면은 아픈 일을 지난 뒤에는 깊은 상처에도 가려움이 남고, 말 그대로예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결국 모든 상처는 흉터가 되고, 그 가벼움 아시죠? 네. 진짜 가볍잖아요, 말 그대로. 맞아. 그 가벼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처는 아문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정도의 어떤 아주 위협적인 상처가 아니라면 아픈 일을 지난 뒤에는 깊은 상처에도 가려움이 남고, 가려움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긁게 긁는 되죠. 거지. 네. 긁게 되는데, 또 막 더 벌개지고. 그렇죠. 더 벌게지는데도 또 피날 때까지 긁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긁고 물다 보면, 이빨로 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 일처럼 아프대. 뭐 예를 들면 여기 언젠가 여기 긁혀서 흉터가 하나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좀 아팠는데. 아팠는데 계속 여기를 간지러워갖고 긁고 막 물고 하다 보면은 상처가 다시 좀 생기잖아요. 맞아. 지난 일처럼 다시 아파지되 이미 흉터가 된 것이 다음 날이 되면은 다시 그 가려움이 남고 하루 만에 회복이 되고, 그게 이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속 긁고 물을수록 상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게 남죠. 맞아. 그러면 상처가 더디게 남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계속 긁을까요? 그 가려움이 은근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맞죠. 이거 아실 거예요. 맞아. 모기 물린데 긁을 때 은근한 쾌감. 시원하고. 맞죠. 맞아. 그런 거 그리고 있어. 막 몸에 어딘가 되게 가려울 때 막 거의 피날 때까지 벅벅 긁을 때 그 쾌감. 네, 맞아. 있어. 그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미 흉터가 가려움이 되었지만 여기를 계속 긁고 막 물다 보면은 상처야 분명히 더디게 남지만 그 가려움이 주는 기분 좋음으로 계속 긁게 되더라. 요게 이제 어떻게 연관되냐면은 제가 그때 힘들었을 때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려움, 그 아팠던 와중에서도 나의 문학이 완성되던 그 시기에 대한 그리움, 애잔함, 이런 것들이 가려움으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긁을수록 상처는 더디게 남는데 다 더디게 남는 걸 알잖아. 왜 어렸을 때 다치면 어른들 그러냐, 자꾸 만지지 마, 흉져. 맞아. 흉터 생긴다고 맞아, 이러잖아요, 맞아. 맞잖아. 애기 돈 낼 때. 맞아. 그런데 자꾸 긁게 되잖아, 결국에. 그 상처가 더디게 남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려움을 긁는 기쁨만큼이야. 기쁨만 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리울 수밖에 없더라. 그때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식으로 형상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 긁지마, 흉져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사실 상처를 계속해서 긁으면 흉터가 지거든요. 맞아. 가만히 놔두면 빨리 낫는데 맞아. 흉터가 그런 식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흉터라는 것은 가만히 놔둠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완치가 되죠. 그런데 그 가려움이 주는 기쁨에 계속 긁고 물는 것에 기인해서 상처가 흉터가 된다. 흉터는 그렇게 남는 것. 즉 흉터는 1년에서 말하는 아픈 일들이 지난 이후에 그럼에도 그 가려움이 주는 기분 좋음,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가벼움이 주는 기분 좋음과 아픔이 주는 뭐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흉터라는 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 흉터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 문득 가려움과 아픔이 공존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흉터를 아직도 긁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그 흉터를 긁고 있고 그 장소에 대한 이제 제 세 번째 고향이죠.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물씬 담겨있는 그런 아주 짧은 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못 참겠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최근에 쓴 시네요 그러면? 엄청 최근까지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진주잖아. 여기 지금 제3의 고향 여기로 지금 가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로 다시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야겠다. 근데 근데 얼마 안 됐네. 아니요, 요 생각은 되게 오래 가지고 있어요.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난다거나 여건이 안 된다거나 좀 재정적인 뭐 그게 안 된다거나 요런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었는데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죠. 다시 그곳에 가서 내가 걷던 길을 걷고 내가 살던 집에 살면서 다시 그 방에 처박혀서 똑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글을 쓰되 안 아플 순 없겠지만 삶에서 그때보다는 조금 덜 아프게 가볍게 흉터를 긁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 실질적인 물리적 고향 말고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요 마음의 고향을 얘기할 수 있죠. 제게 서울이라는 물리적 장소와 진주라는 물리적 장소는 제게 상처만 있는, 아픈 일을 지난 뒤에 가벼움이 남지 않는 거,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처를 뜻하는 게 요 서울과 진주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되게 아팠는데 그 가벼움과 함께 흉터로 남은 곳이 요 마음의 고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 마음의 고향이라는 개념을 이 뭐 제 성장 과정 이런 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있으실 거예요. 어느 분들은 이 마음의 고향이라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를 여행을 갔었어. 살면서 한 번,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그렇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과실과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햇살, 막 내려오는 비, 막 그러면서 제주도를 또 마음의 고향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잖아. 혹은 뭐 유럽 여행을 갔다. 너무 좋았다. 그러면 나는 그곳이 내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 이제 그거를 형상화 시켜가지고 아주 짧은 글을 흉터와 대비시켜가지고 가벼움이 남아있는 흉터와 내 진짜 마음의 고향을 등치시키면서 쓴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고향만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관념적 고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곳이 돌아가야 할 만한 곳인지 혹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인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잔잔한 여운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시에 대해서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은, 일단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제목이 없는 시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번 시의 제목이 귀향인데, 확실히 그 고향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느낀 게, 이게 상처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상처를 입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게 대부분인데, 지금 이 시에서는 그걸 또 모순으로 한 번 더 그렇죠. 상처를 돌아왔던 입었던,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설정이 진짜 좀 확실히 괜찮은 설정인 것 어떻게 같고. 보면 좀 자학적일 수도 있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가벼움,
피가 날 때까지 긁는 그 가려움을 그리워한다는 거니까 약간의 자학적인 느낌으로 도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상처랑 흉터 이 단어의 쓰임도 저는 엄청나게 괜찮은 게 상처가 없이는 사실 흉터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는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처는 회복이 되어서 없어지는데 그렇죠. 흉터는 계속 남는 속성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의 대비도 저는 뭐 예 괜찮은 그새 확실히 것 같아요. 시를 보는 눈이 늘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상처랑 흉터가 막 그렇게 막 크게 막 다르게 쓰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근데 말을 할 때도 상처는 낫는다라고 하는데 흉터는 뭐 진다. 상처는 회복된다 이러는데 흉터는 진다, 진다 남는다. 남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대비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기훈이 아버지 카카오톡 제가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프로필에 보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다. 사람은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런 예, 내용. 거의 맞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그 메시지인데 결국은 그 말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진짜 딱 기훈이 아버지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만만치 않은 삶을 네. 살아오셔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왜 기억에 남냐면 몇 년 동안 안 바뀌어. 거의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 메시지 하나를 거의 아직도 절대 안 바꾸신 그 메시지인데 어떻게 딱 너희 아버지 상대 메시지 불행을 이어받았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 말을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 예, 그 메시지도 생각나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직장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일을 했었던 저의 모습과 그 일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힘들고 진짜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시절에 저희 실력적으로 능률적으로 제일 끌어올랐었어요. 그때가. 예.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지금 가장 힘들 때 그때 사실 너는 제일 잘하고 있는 때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보통 그거 처음 들을 때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잘하고 있어.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스마트하게 용리하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자기 워라밸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다 능력이다. 힘들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 그런 관점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만큼 힘들수록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을수록 진심으로 할수록 그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런 시기가 저의 그랬던 시기가 이제 기훈이 그 제3의 고향 거기서 예, 그런 많은 능력적으로 그리고 그 원히트 원더 그 시도 뭐 거기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열심히 함과 힘든 요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긴 하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삶은 투쟁이 아니라 생존이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맞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문학적 소양이 그만큼 늘었던 것도 맞고 그런 느낌이 네, 들고 맞습니다. 또뭐 물리적 고향 말고 또 제 입장에서는 제3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장소라기보단 저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뭐 대학교 다녔던 시점 그리고 이것도 진짜 모순적인데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왜냐면 제가 그 군대라는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는 제가 엄청나게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업 네, 그거 무슨 평가였지? 성취도 평가였나 뭐 하여튼 그런 거에서 이제 나의 직업 성향과 직업을 이제 추천하는 그런 테스트에서도 군인이 나왔었기도 하고 제가 가장 칭찬도 많이 받고 뭐 조기 진급 이런 것도 해보고 분대장도 해보고 특급 전사도 달아보고 뭐 사단장님한테 상장도 받아보고 그냥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해본 게 오히려 군대에 있었던 시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안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 과거의 그 시점으로 예를 들어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한번 돌아가 보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런 느낌.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을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적이라. 요건 약간 진짜 쓸모없는 TMI인데 시간과 공간은 하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네. 상대성 이론에서 너무 딥해질 것 같은데요. 어, 네네네네. 시간과 공간은 맞아, 다른 맞아. 실체가 아니라 음, 하나의 실체입니다. 음. 아인슈타인 역학에 맞아, 따르면 맞아. 요건 이제 제가 과학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언젠가 네. 기회가 되면 제가 음. 과학 강의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생각하는 그게 동의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예, 그런 고양이 그러니까 어떤 네. 특정한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은 그 공간이 있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의한다라는 말. 맞아. 근데 진짜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항상 막 일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요식업을 주면서 가장 잘 되고 가장 바쁜 곳에 나를 던져야 된다. 나는 그런 곳에서 힘들면서 빨리 그 능력을 키우고 많이 배우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동의는 안 했지만 근데 사실 비슷한 맥락인 건 같아요. 맥락은 네, 같죠. 그런 그 제3의 고향에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의 그 여자가 그래서 돌아갈 겁니다. 조만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년을 참다가 몇 년이 뭐야? 한 10년 가까이를 참다가 8년, 7년 가까이를 참다가 네. 그럼 저희 여기 촬영 세트장도 바뀌겠네요. 그렇죠. 바뀌겠죠. 배경이 달라졌으면 아 요놈이 드디어 요 놈이 요 작가가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귀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가 굳이 하나하나 해석하면 되게 할 말이 없는데 약간 잔잔한 여운으로 남는 시긴 해요. 용 많이 남고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 그냥 돌아가야겠다. 흉터를 누르면 그렇게 생각했다. 그냥 이게 그냥 문장을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장인데 그렇죠. 그냥 뭔가 애잔하고 잔잔하게 뭔가 남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살에 있는 흉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흉터. 그리고 그 흉터를 상처를 긁음으로써 흉터가 남는 거고 흉터를 남기는 그 긁는다는 행위가 마냥 아픈 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가벼움이 때론 기쁨도 준다는 거.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적. 네. 사실 가능합니다. 물리학적. 시간과 공간은 똑같다면서요. 시... 근데 왜 공간은 되고 시간은 안 되죠? 이제 그러면 잘못된 이제 거 아닌가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를 사실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시 기양의 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시는 네. 주검의 노래. 네, 한번 라는 읽어주시죠. 시입니다. 네. 떠나가죠. 아름답게 미경같이 생긴 육면체의 반지를 차고 모든 게 이지러질 때까진 구운 흙과 다르지 않다고 믿을 테니 사랑했단 말은 거짓이었어. 어서 무너져줘. 부디 관념으로 남아 영원히 날 괴롭혀줘. 그러니까 이 시는 제가 또 기향, 제가 기향이 제목에서 봤듯이 이 죽음의 노래에서 죽음은 사실 시체인데 그쵸. 이 시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시체가 그러니까 죽음의 노래가 홍석이의 노래라면 홍석이가 부른 노래인데 그쵸. 그러니까 죽음의 노래 하면 그럼 시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약간 지금 약간 또 모순이 오는 게 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형식이거든요. 떠나가죠. 근데 보통 떠나가죠라는 말은 뭐지? 그러니까 시체가 하는 게 죽음이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정육면체의
반지를 차고 사실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는 저는 해설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시체가 하는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훈이가 시체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네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무너져 줘라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체 이탈을 했다고 제가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시체야 누워 있어. 근데 유체 이탈을 했어. 그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 내 시체를 보던 요 가족들한테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말이 되네. 네, 왜냐면 또 무너져 줘라는 게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뭐 내 가족들이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체를 받아보면 당연히 무너지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씨 아직 많이 부족하다. 씨 모르겠어요. 네. 요 시는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네 배경이 있군요. 일단은 네. 1차적인 시의 영감이 아니라 네. 이 첫 번째 어떤 광경이 또 다른 영감을 낳고 그게 또 다른 영감을 낳고 이렇게 한 3, 4차의 영감을 거쳐서 만들어진 짧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그 영감이 다른 영감을 낳고 그 영감이 다른 영감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애완동물, 요새는 반려동물, 네. 애완동물, 반려동물의 시체는 반드시 어디에 묻으면 안 된다. 그게 법적으로 아마 묻으면 안 될 거예요,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실 쓰던 당시에는 절대 묻거나 태우면 안 됐어요. 요즘은 이제 막 반려 겸 묘 그 납골당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태우거나 묻으면 안 된다는 게 그때 당시 법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됐어. 이 시를 썼을 때.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애완동물. 네. 저는 그냥 애완동물 할게요. 옛날 사람이니까. 네. 애완동물을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라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소중한 존재로서 어쨌든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 함께 사는 반려묘들을 네. 되게 소중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들을 왜 묻거나 태우면 안 되고 네. 왜 일반 쓰레기, 일반적인 쓰레기라는 거죠. 네. 일반 쓰레기에 뭐가 들어가요? 똥 닦은 휴지.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들이 그쵸. 들어가는 거지. 진짜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 가치를 다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동물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가? 잠깐. 그랬다고? 저는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저도 애완동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 뭐 장례식을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왜 화장을 하느냐? 그 연기가 하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라는 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인류는 하늘을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면 하늘에 하늘님이 없다는 걸 알잖아. 예수 그런 거 말고 하늘님. 네네네네. 지금 비행기 타면 하늘은 님이 아니라 그냥 대기에 그거구나라고 알게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하늘이라는 것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의 연기가 하늘로 가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라 이런 뜻으로 했다고 그런 난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도 정말 사랑했던 존재라거나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려고 지침이 있는 거예요. 딱 그게 1차적 영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죽음은 일반 쓰레기로 가야 되고 또 어떤 존재의 죽음은 닭을 생각해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죠. 그렇죠. 맞죠? 돼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한 명 죽으면 난리가 나죠. 아 맞아.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음. 인권 법칙, 인권 그 뭐라 하지? 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한 명 죽으면 난리가 나. 그래서 막 3일장도 지내고 49제 막.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어떤 것들은 일반 쓰레기가 되고 어떤 것들은 존엄한 것이 되냐. 이게 그냥 1차적인 영감이었습니다. 1차적인. 아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같은 생명인데 왜 그걸 갖다가 그렇죠. 가치를 버리는 나누고. 방식이 또 왜 다르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반 쓰레기에 버려진 뭐를 보고 이게 떠올란 건가요? 아니요, 그 일반 쓰레기에 넣으라는 그 일종의 문구를 보고 아 그런 문구가 있었어? 네, 있었어요. 뭐 반드시 뭐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배출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쓰였죠. 되게 무섭게 쓰여 있었어. 반드시 일반 쓰레기에 넣어 배출하십시오 막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아마. 되게 무섭지 않아요? 맞죠. 무섭다기보단 차갑죠. 이게 1차적이었던 거고, 요 사건들로 인해서 죽음과 주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죽음과 주검? 네. 내 정신이 그대로 어떤 특정한 개의 머릿속에 들어가다고 쳐봐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멍멍 되겠죠. 그쵸. 좀 잘 짓는 개다 싶겠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네. 서럽게 멍멍 되다가 일반 쓰레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개라는 회색 늑대과의 종, 이게 중요한 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신 세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어떤 몸에 어떤 생각이 깃들어 있는가도 네. 그것을 어떤 쓰레기로 나누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한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 주검이라는 최종 시체죠. 그 시체의 형태까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1차적 영감에서 이 2차적 영감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안 좋게 말하면 논리적 계약이고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정신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갖고 있냐 개의 정신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죽은 형태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검을 차갑게 식은 그냥 유기체, 곧 흙이 될 유기체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죽음 이후의 주검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 주검이 어떤 하나의 실체라면 이 주검이 주검으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할까? 여기로 이제 다시 3차적으로 영감이 넘어오게 됩니다. What he say? 그가 뭐라고 말할까?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4차 영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거 뭐 여기훈식인가요? 이런 식 처음 보는데 옴니버스식 뭐 그런 건 들어봤는데 이거는 무슨 식이지? 이제 주검이 어떤 존재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시체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제 주검도 할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도 말할 것이 있다, 주검도. 자, 그럼 이제 주검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저는 사후세계나 신을 안 믿거든요. 그러면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인데 주검이 무슨 노래를 해?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영감을 거쳐서
갑자기 냉정해진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죽었는데. 어차피 죽었는데 그럼 왜 말을 해? 그러니까 죽은 사람 저는 왜 죽음 사후세계 이런 걸 안 믿냐면은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으면 그게 죽음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거는 새로운 삶이지 죽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끝이라는 건데 사후세계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사후세계까지 삶으로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 맞아. 의견은 사후세계가 있다라면. 맞아. 그러니까 음. 이 다양한 세 번, 3차의 영감을 거쳤다가 네. 4차로 넘어왔는데 네. 가장 본질적인 질문.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검이 왜 노래를 불러? 이렇게까지 온 거죠. 오. 이제 이 상태에서 그래도 이 주검이 뭔가 말하는 거를 쓰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물리학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물리학 얘기를 한 게 네, 살짝 네. 빌드업이었어요. 네. 제가 네. 한 발자국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냥 사람이 한 발자국 걸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너무 많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간단하게 그냥 그 지구와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다 움직이는 거죠. 지구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중력은 항상 작용하고. 지구도 움직이고 우주도 움직이고. 그런.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좀 간단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간단화시켜서. 지구라는 네. 거를 약간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러면 그때 우리 걸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몸이 한 걸음만큼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리학에서 요 상황은 나를 제외한 모든 우주가 뒤로 한 걸음 걷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앞으로 한 걸음 걷는다는 현상은 나는 멈춰 있고 이 모든 우주가 뒤로 한 발자국을 걷는다는 물리적 현상과 그러니까 같이 동일합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난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기준은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걷는다는 말은 땅이 내게서 한 발자국 물러난다는 맞죠. 것과 동일한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에서도 어떤 실체를 정의할 때 아까 상대성 이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은 절대 운동이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상대적인 시점에서만 네. 시공간 속에서 운동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상대성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주검이 노래를 어떻게 해?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뭐를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검이 됐어. 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생기죠? 이 세상을 떠남이라는 현상이 생기죠. 요 말은 뭐예요? 그럼 지가 떠난 게 아니라 나머지 나를 사람들이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 뒤로 한 발자국 떠난 것과 동일한 물리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주검이 말할 수 있는 논리적 정합성을 부여한 겁니다. 이해했다. 이해했어. 네. 4차의 영감에서 그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서 물리학을 끌어다 온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검이 말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이해했어. 그렇죠. 오. 그러면은 네. 주검이 됐다라는 말은 네. 내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나를 떠났다라는 떠났다. 얘기랑 맞아. 같은 거죠. 네, 맞아. 그거예요. 떠나가지고 음. 아름답게 음. 미련같이 생긴 육면체의 반지를 참. 그러니까 이제 이 육면체의 반지라는 거는 미련같이 생겼는데 미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모르겠죠. 모르죠. 미련이 어떤 모양이라고 물어보면은 떠오르지가 않죠. 안 떠올라. 그래서 추상적인 사물을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육면체의 반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내 머리로는 미련이라는 것의 모양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련을 가지고 떠나줘 이런 느낌인가? 나한테 미련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인가? 그러니까 또 그 반대로 가면은 그 사람
내가 그들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겠지. 운동은 항상 상대적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미련을 갖고 내가 떠나는 상태, 그리고 그것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태는 뭐다? 내가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상태. 요게 딱 그 상대적으로 운동 상태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떠나가줘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주검이 할 수도 있는. 주검이 할 수도 있고 미련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고 주검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되게 슬픈 노래입니다. 서로 미련을 가지고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현상이 동시에 과학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 모든 년이 다 해석이 돼요. 모든 게 이지러질 때까지라는 말은 내 주검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구운 흙,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주검의 최종 모습도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가 구운 흙으로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놨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눈으로? 없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련이랑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 같이 생긴 육면체의 반지를 차고 나를 떠나가죠. 그 미련, 그런데 또 이연에서는 그 미련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지러질 때, 이지러지다라는 말은 뭔가 귀퉁이가 찢어지다, 흩어지다 이런 뜻인데 모든 게 내가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나는 구운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줘,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는 미련을 가져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미련을 가지지 말아줘라는 얘기예요. 사랑했단 말은 거짓이었어. 어서 무너져줘. 이 말은 뭘까요? 무너져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또 아까 말했던 그 물리적 대칭성을 활용하면은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도 똑같아요. 아까 말했죠. 그 실체적 죽음 말고 이제 관념적 죽음. 그러니까 이형처럼 내 몸이 다 썩어가지고 이지러져가지고 이제 흙과 다르지 않게 되었을 때조차도 실체가 아닌 관념으로라도 나를 괴롭혀줘. 그 말은 뭐예요? 또 아까 말한 물리적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들이 여전히 괴로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됨과 동시에 나도 괴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서의 죽음이 상대적 운동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승전결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는 근데 그 이어진 영감들과 표현되어진 시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그 물리의 상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통해서 이거를 그래서 주검이 말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그 주검가 그거잖아요. 내가 니를 떠난 거라고? 아니야. 니들이 나한테서 떠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틱틱 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검이. 첫 번째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위로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부탁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좌절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동시에 그 반대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떠난다랑 니들이 떠난다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정확하게 이 화자의 주인공과 수동태, 능동태만 바꾸면은 이제 주검의 노래가 아니라 산자들의 노래가 되겠죠. 좀 근데 이제 이 시가 그 애완동물 그 일반 쓰레기 반드시 버려주세요. 거기서 나온 시. 그렇죠. 반드시 배출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영감을 타고 탔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본의적 질문. 그런데 주검이 어떻게 말을 하냐. 죽으면 끝이잖아.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나 자신에게 과학적 근거를 물리학을 끌어와서 만든 다음에 이 주검이 하는 말을 또 그 물리적 상대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슬퍼하지 마. 내가 니들 떠나는 거야. 야, 니들이 나를 떠나는 거야. 내가 니들 떠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부은 흙이야. 썩을 때까지 똑같아. 근데 사랑해. 날 끊임없이 기억해줘. 그냥 이렇게 말하는 노래입니다. 1, 2, 3, 4, 1. 형 사랑했단 말은 거짓이었어. 이거는 미련을 가지지 말라 이건가? 그쵸. 그러니까 나 사랑했어 이러면 더 미련까지니까. 그쵸.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냥 뻔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보다 널 사랑해라는 얘기죠. 그런 말이죠. 이 장르를 알 수가 없는데 이 무슨 장르지? 아 근데 되게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 설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시체인데 약간 그 유체 이탈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영혼이 딱 빠져나갔을 때 딱 그 상태에서 대항하는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정성을 않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 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더 간단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 이제 생각에는. 요것과 아까 말한 대로 수동태와 능동태를 바꾸고 주인공 화살만 바꾼 다음에 산자의 노래를 딱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이 물리적 상대성을 왜 끌어왔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차라리 이 주검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감상평. 저는 차라리 4, 5세가 있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약간 입을 해보자면 4, 5세가 있으면 이 주검도 미련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냥 덜 가지게 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4, 5세가 있으면 나 이제 4, 5세에서 살면 되니까 뭔가 좀 미련을 잊게 되잖아. 그러니까 군대 전역하면은 더 좋은 사회가 있으니까는 군대 생활을 그래도 약간 그런 좀 전우들과 헤어진 그런 것도 그런 게 있으니까 쉽게 잊혀지고 하지. 그러니까 이 죽음도 진짜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이 산 사람들 입장에서도 얘는 지금 다음 세상으로 다음 4, 5세계로 갈 거다 이렇게 되면 좀 덜 슬프고 그렇죠. 더러 서로 미련도 덜 가지게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이 죽음이 이어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고 그렇고. 근데 이제 요 시에서는 끝이다라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은 이 주검이 그들을 떠나는 것과 그들이 주검을 떠나는 물리적 상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주검의 노래든가 산자들의 노래든가 한 가지 상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발자국 걸을 때 우주가 동시에 뒤로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 내가 걷는 것과 우주가 뒤로 한 발짝 걷는 게 같은 상태라는 거지. 이 상태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되게 슬프죠. 아까 말했던 바람대로 사후세계가 오히려 없다라는 말이 되고 이대로 끝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검이라는 것이 어떤 미련을 가지고 산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상과 영감을 이어가는 과정이 힘들지 이 텍스트만 보면 되게 쉽거든요. 첫 번째요. 야, 내가 니들이나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미련 정도만 가지고 그냥 꺼져. 잘 가. 나는 그냥 흙이야. 이게 2년. 3년은 그런데 아니야. 거짓이야. 사랑 아니야.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했다는 뜻이죠. 어서 무너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했단 말은 거짓이었어란 말이 누구보다 너희를 사랑했어라는 얘기니까 무너져줘.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잃은 만큼 더 크게 무너져줘. 마지막 내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나를 관념으로 써 기억해줌으로써 영원히 날 괴롭혀줘. 날 끊임없이 생각해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처음엔 틱틱대다가 아니야 그래도 난 니들을 그러니까 좋아해. 그런 게 변화가 있네. 그렇죠. 그럼 주검이 말을 할 수 있는, 주검이 노래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상태에서 주검이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까지 있으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 뭔가 보통 이 시에서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시 속에서 그런 감정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거를 또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 이해는 돼. 그 물리의 상대성 뭐 상당히 설명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잘 설명했어. 바로 이해됐어. 그렇구나. 이게 참 우습죠. 그냥 쓰면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저는 또 그래요. 이 시체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 이 시체의 입장에서 이게 말을 한다는 거, 그걸 갖다 또 시로 쓴다는 거. 근데 그 영감이 애완동물을 그 뭔가 같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생명의 가치가 사라졌을 때 이제 처분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통해서 이 시가 쓰여진 게 약간 저는 좀 난잡해요. 그러니까 그 영감을 얻는 과정이랑 그 물리적 상대성이랑 여기서 이 주검의 감정적 변화랑 이 세 개를 다 이해하기에는 엄청 고급스러운 근데 시가 그럴 아닌가.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참을 떠들었잖아요. 음, 그런데도 아직도 설명을 다 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찝찝함이 있거든요. 근데 말하라면 3시간, 4시간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8줄에 넣어버리니까. 그냥 정당성을 부여한 그것도 너무 정확한 설명인데 좀 더 이 시를 쉽게 받아들이려면 그냥 정당성 부여 없이 그냥 딱 죽었어. 그래갖고 유체이탈이 네, 했어. 영혼이 이제 딱 올라가기 전에 딱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그걸 생각하면 그렇죠, 좀 더 그렇죠. 간단하게 그러면 생각할 엄청 수 쉬운 있을 시죠. 것 같아. 근데 이제 요 간단한 시를 쓰기 전에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 우리는 시를 이제 하이퍼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배고파처럼 배고파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1차원 텍스트, 1차적 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비가 오네. 이런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죠. 맞아. 오늘 기분이 안 좋네. 네. 혹은 기분이 좋네. 네. 막걸리가 땡기네. 아, 라면을 먹고 싶네. 맞아. 이런 건 이제 하이퍼 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한 가지 1차 텍스트가 아니라 그 텍스트 안에 수많은 의미를 함축되고 있는 이 기저 텍스트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시가 그것의 어떤 집합체? 그래가지고 요 8줄의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그 기저 텍스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 8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 이 밑에 깔려있는 영감들과 논리적 근거들 이런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시를 보고 노래하고 표현을 외우고 이런 표현을 좋다고 얘기하고 이러려고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보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시를 어떤 식으로 화자가 글을 썼고 작가가 글을 썼는지 그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시는 것도 있을 거고 저희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아 맞아. 단순히 저도 그냥 영혼이 하는 노래입니다. 주검 상태에서 이러면 쉽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 깔려있는 기저 텍스트까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괜히 설명이 길어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되게 어렵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는 뭐 물리학 그런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하신 것 같은데요, 이호 작가님. 네, 잘 봤습니다. 진짜 죽음의 노래. 죽음의 노래 그냥 제목부터도
뭐 결여된 것, 귀향 이런 건 엄청나게 딱 단순한 단어이고 단순한 말인데 죽음의 노래라는 제목부터 제목 진짜 잘 지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킥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킥 죽음의 노래 힌트도 되면서 그렇죠. 힌트의 느낌. 힌트도 되고 죽음의 노래 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 두 개를 오늘 해봤는데 네. 둘 다 짧은 시라 가지고 두 개를 해봤는데 역시 근데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짧다고 해서 짧은 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짧을수록 길 수도 있어요. 들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영감에 오는 그게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그쵸 그쵸. 일단 들었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거는 보통 작가들이나 시인이나 뭐 예술가들도 어디서 온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뜬금없이 일상생활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 영감들을 붙잡기 위해서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요. 언제 영감이 날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진짜 영감이 많이 찾아오는데 뭐 노트에 바로 꺼내서 필기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 찾아오는데 다 그게 영감이 자기한테는 영감이 아니면 그게 사실 영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진짜 시를 쓰고 지나가는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팁이 하나 있는데 주머니에 공책이랑 볼펜 하나 넣고 다니고 한 1년 동안 산책을 다니시면 시인이 될 수 있어요. 경험인가요? 경험은 아니고 저는 시를 좀 본능적으로 썼기 때문에 경험은 아니고 요즘 다 폰에 하지 않을까요? 폰에도 해도 되고요. 그렇죠. 저는 요즘 저도 폰에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은 누구든 시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맞아. 걸을 때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온다는 그렇죠. 그런 연구도 있고 책도 있고. 네. 맞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시를 통해서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